이번 시간 2교시에서는 에너지 산업을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와 우리의 삶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산업이란 그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필요한 데까지 보내는 거, 그리고 에너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부분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에너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때 수반되는 모든 산업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필요한 연료를 추출하고, 이 추출이라는 것은 생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제조하고 아니면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는 정제, 그리고 얘를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분배. 그럼 이 종류에는 뭐가 들어가냐? 에너지원에 따라서 석탄산업, 석유산업, 가스산업, 원자력산업, 전기산업처럼 다양하게 붙일 수 있죠. 근데 원자력이나 전기가 없었을 때는 석탄산업이 주가 이루다가, 그 다음에 석유가 많이 쓰이면 석유산업이 이루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뭐가 하면 전기산업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다고 과거께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점점 이제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산업이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 산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기차를 쓴다 그러면 전기차는 뭐가 필요하겠죠? 그냥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많아야 되죠. 그럼 전기차를 아주 시골에서는 쓸 수가 없겠죠.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섬에 전기가 없는 데서 전기차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시설 투자가 항상 필요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시설 투자는 도시계획하고도 또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은 기간 산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산업에 기본적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산업이 없으면 다른 산업을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는 우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적인 생활에 기본적인 관련성이 되어 있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붕괴가 되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에너지원과 산업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나? 결국 따지고 보면 에너지원이 변할 때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에너지원이 바뀐 이유가 결국 많은 양의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원하는 에너지 공급 문제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을 공급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도 넘어서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늘어나고 이로 인하여 기후변화가, 그 전에는 이상기후라는 말을 썼었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데 결국 기후변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 키를 쥐고 있느냐? 기후변화 탄소 중립 안에서 에너지원과 에너지 산업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증기기관이죠. 여러분에는 그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죠. 이 증기기관은 결국 뭐냐면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을 100도까지 끓이면 부피가 400배 가까이 팽창을 하죠. 그럼 팽창을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기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증기 터빈을 돌릴 때 거기에 썼던 것들이 석탄이었었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석유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연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ICE라는 말을 써요.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라고 부르는데 이게 내연기관이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휘발유와 같은 것들을 연소시켜서 얘가 기체로 만들면서 팽창은 그 폭발력에 의해서 왕복운동을 하는 거를 회전운동으로 바뀌어서 구동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이 나오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석유와 가스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탄화수소에서 같은 데서 땅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탄소의 비가 천연가스라는 거는 메탄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에. 근데 이 메탄가스는 압축을 해서는 액화가 안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얘는 영하 162도로 온도를 내려야 액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동할 때.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에너지의 밀도가 가장 높은 원자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들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대부분은 이제 전력 생산용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가격 문제, 이게 결국 적당한 가격으로 지속 가능한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슈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 에너지원이 바뀌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에너지 산업 구조는 크게 하면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거를 처리를 해서 우리가 운송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산업은 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그쵸?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죠. 수소 에너지, 그러면 아니면 가스 에너지, 전력, 그럼 석유 산업, 수소 산업, 전력 산업 이렇게 되죠.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산업을 가지고 에너지 산업 구조를 두면은 에너지를 생산해야죠. 생산하는 방법은 뭐 있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위해서 암모니아 형태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소는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서 이동을 시키면 액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영하 162도에서 액화가 돼요. 근데 이 수소의 액화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2도도 어려운데 253도까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당장 수소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얘를 질소와 합쳐서 암모니아를 만들면 운송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송 저장을 하기 위해서 얘를 변환을 합니다. 근데 같은 대륙에서 쓸 때 뭐를 이용해서 쓸 수 있냐면 파이프라인을 이동해도 돼요. 그렇죠? 액화를 안 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운송, 저장, 그리고 활용. 그러면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수소를 생산하면 다시 암모니아에서 떼어내야 돼요. 근데 일부는 그냥 암모니아를 전소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따라서.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 전환할 때 하는 비용들을 감안을 해서 그런 옵션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수소 충전소에서 자동차 연료를 쓰거나 수소 발전을 해도 되겠죠. 개인용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를 대체할 수 있느냐? 자동차의 휘발유를 대체할 수가 있겠죠. 수소 산업을 예를 들자면 모든 산업이 다 구조가 유사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송 저장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활용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를 알면 유리하냐? 활용하는 사람들도 얘가 운송 저장이 어떻게 되고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알면 얘를 어떻게 해서 최적화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산 비용, 운송 저장 비용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은 값싸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인티그레이션 해서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만 아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의 고개를 돌려서 주변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지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전력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배전, 송전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까지 쓸 수도 있겠죠. 운송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산은 뭘 하는지를 또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사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전기 만드는 소스를 보니까 원자력,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일부 태양광. 자, 여기는 한 단계를 전환을 하는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발전사에서는 얘를 송배전을 해야 되니까 이 송배전할 때 또 뭐가 생기냐? 손실이 생겨요. 이 손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력의 40% 이상이 없어져요. 안 쓰고. 그래서 이 남는 여유 전력 가지고 뭐를 만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소를 만들면 되죠. 근데 이 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전기를 만들려면 30%가 되니까 결국 12%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수소를 직접 운송용으로 써도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원료를 97% 이상이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얘를 그러면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하면은 에너지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항상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 이런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대규모로 하지 않으면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산업 구조의 가장 흔한 지금 현실적인 거는 석유 산업이죠. 자, 석유를 어디에 있는지 탐사, 개발, 생산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상류 부분이라고 해요.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왜 업스트림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먼저 생산할 때 물류로 보면 생산해서 운송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중류 부분은 뭐를 하느냐?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석유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있고 뭐 모래도 있고 다른 게 있으니까 이 생산물을 처리를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되는 데까지 운송을 하게 되죠. 여기는 결국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이 중류. 그 다음에 하류 부분은 석유 정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4대 정유 회사들이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건 뭐예요? 원유가 필요한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은 자국 내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한 다음에 정제까지가 다 되는데 한국은 대부분 뭐만 있느냐면 요 밑에만 있어요. 하류 부분만. 근데 이런 에너지 산업 구조는 이쪽에서 개발 생산해서 하는 생산하는 부분이랑 이 관련 산업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석유가스를 생산할 때 상류 부분에도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회사들과 서비스 회사들이 많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제하는 경우에는 정유소도 있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산업은 타 산업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관 산업이 많은 걸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사원을 개발해서 개발 생산할 때는 뭐예요? 설계를 하겠죠. 어떻게 하냐? 건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EPC라는 토목 회사들. 토목 회사들이 뭐냐면 건설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하는 회사. 그렇죠? 프론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엔드 디자인. 그래서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설계를 생산 플로라인을 설계를 할 건지. 그다음에 설계할 때 시추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죠. 여기 관련 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송도 마찬가지죠. 저장, 파이프라인, 운송. 운송선 하면 한국에 어디에 영향을 줘요? 조선소. 그렇죠? 정유, 판매, 정유소. 다 관련이 많이 돼요. 그래서 관련 산업을 보면은 결국 석유가스 운송하고 운송하려면 파이프라인 필요하면 강관회사, 포스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정제된 걸 도입을 해갖고 활용을 하거나 수출을 할 수 있죠. 한국의 정유회사는 그 정제 기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양의 휘발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기 때문에 50% 때에 따라서는 반 정도를 해외에 수출을 해요. 석유 제품들을. 그리고 일부는 아마 30%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경우에는. 해외에 이제 나온 것들이 쌀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도입을 하죠. 트레이딩 관련이 돼 있죠. 그럼 어디 가냐면 물류. 그렇죠? 정유 공장, 그다음 발전사, 원료 사와야 되죠. 그래서 원료를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이거를 그럼 직접 개발하니까 어쩌면 옛날에는 발전회사들이 이런 에너지원을 생산하는데도 투자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 회사다. 그러면 이런 거를 계약 발주를 통해서 관련 산업한테 주겠죠. 그럼 이거를 한국 운영권자가 갖고 있으면 관련 산업이 한국 기업에 많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대규모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 의존도가 높고 전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죠. 관련 산업이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연계성을 고려를 하면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그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함으로써 미국의 관련 산업들이 붐을 이루니까 결국 이게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믹스를 보면은 화석연료가 80%가 훨씬 넘죠. 여기에 원자력까지 포함하면 92%. 그죠? 신재생 10% 미만이죠. 근데 전력을 쓰는 거 보면 23%는 원전이고 석탄이 42%.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전기라고 여기는 석탄을 계속 전력을 계속 쓰면 쓸수록 뭐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한 반 정도는 화석연료를 더 쓰는 거예요. 80%는 화석연료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한국은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거는 94%를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하고 손실이 한 25%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거를 수입할 때 해외에서 다 의존도를 하는데 이 국내는 6% 8%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수입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적으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국가 예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해외에서 에너지원만 수입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에너지원을 우리가 해외에서 개발을 해보자 하는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해외 개발 노력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거는 결국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죠. 이분에 이제 뭐 납사나 그런 것들 산업 원료로 쓰이는 게 2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용, 그다음에 뭐 수송용 많이 쓰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전기차 하게 되면은 이런 에너지, 가스, 석유 중에 이 부분들이 없어지겠죠. 이거를 뭐가 대체를 하느냐면 전기가 대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런 전기 형태로 에너지가 쓰이는 게 전체 에너지 중에 20%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80%는 그냥 1차 에너지원에 저기로 쓰는 거예요. 전기가 아닌 형태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전기 형태가 선진국의 미국 같은 경우는 4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를 2배만큼 양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2배로 늘리면 뭐가 또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석연료가 2~3배 이상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에너지가 유형별로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바뀔 건가를 보면 이 트렌드가 보이죠. 석유, 그 다음에 석탄은 주는 경향이죠. 이거는 뭐냐면 비율이에요. 1차 에너지원의 비율. 100이라고 봤을 때. 가스는 증가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 비슷한데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측이니까 가봐야 알죠. 근데 이 사람들이 2016년도에 예측해 놓은 걸로는 향후 20년 동안 쓰이는 에너지의 반 정도는 석유가스가 계속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발표할 때마다 계속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향후 5년 동안은 이 에너지 변환이 급속도로 아니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변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석 연료의 비중은 감소하지만 수요량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에너지원의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왜? 그 중에는 인구가 많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중국과 인도가 있죠. 이 두 나라 인구 합치면은 30억이에요. 전체 인구 75억, 80억 중에 이 두 나라가 차지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한국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용도가 그렇죠? 다 다르죠. 그래서 36%는 석유, 32% 이거 합치면 거의 70%죠. 석탄은 많이 줄었죠. 리뉴어블 12%, 뉴클리어. 자, 근데 석유는 트랜스포테이션에 70%가 쓰이고 나머지 25%는 인더스트리얼에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생산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형태로 38%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는
이제 화석 연료 하게 되면 미국은 60% 정도가 석탄과 가스. 근데 왜 석유는 화석 연료 중에 석유는 여기에 안 쓰이느냐? 석유는 발전으로 쓰이기엔 너무 아까워서 어디에 쓰이느냐? 수송용의 내연기관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면 요 부분들에 메꾼 것들이 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 아니면 화학 원료로 쓰이는 게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확대될 건데 모든 나라가 다 재생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발생할 수 없죠. 특히 한국처럼 뭐 70% 이상이 산악지대죠. 활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국가 영토는 좁죠. 그나마 바다가 있어서 다행이죠. 그럼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에너지 원도 적죠. 근데 향후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대가 되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인구가 줄면은 뭐 줄겠지만 이런 기계는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뭐가 더 필요한다는 거죠. 전기 형태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원들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에너지 산업을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석 연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에너지 전환이 있어도 화석 연료는 유사한 에너지 산업을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